야, 도진아. 나랑 결혼할래? 수갑을 찬 피의자가 7살 때 했던 그 장난스러운 청혼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에이스 검사 강도진의 손에서 수사 기록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0년 전 첫사랑이 500억 원 횡령범으로 앉아 있다니. 하지만 그녀의 자백은 이상했습니다. 변호인의 볼펜 소리에 맞춰 기계처럼 답변하는 모습, 그리고 구두에 묻은 의문이 붉은 헬까지. 진실을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거대한 음모, 죽은 줄 알았던 조폭 보스의 생존, 그리고 인질로 잡힌 7살 아이의 목숨을 건 협박까지.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 재회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들과 기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500억 원대 기부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 드디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죠. 사기꾼을 당장 감옥에 쳐넣으세요. 평생 모은 돈 돌려내. 할머니들의 절규가 복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강도진 검사가 두꺼운 수사 기록 뭉치를 들고 조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횡령한 범인이 과연 어떤 인물일지 궁금했습니다. 도진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석에 앉아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도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진이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수갑을 찬 채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윤세아였습니다. 20년 전 도진의 첫사랑이자 7살 때 청혼까지 받았던 바로 그 누나였죠. 윤세아.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세상에 지친 여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세아가 갑자기 오른손 검지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도진을 향해 들어 보였습니다. 7살 때 도진에게 청혼하던 바로 그 장난스러운 제스처였죠. 야, 도진아. 나랑 결혼할래? 세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와 수사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죠. 도진이 목을 가다듬으며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피의자 윤세아 씨, 지금부터 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받겠습니다. 도진이 공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혐의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세아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사랑재단 기부금 498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죠. 도진이 차분하게 혐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아, 그거요. 맞아요. 다 제가 했어요. 세아가 마치 기계처럼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이 깜짝 놀란 눈으로 세아를 바라봤죠.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건가요? 500억이라는 거액인데. 왜요? 제가 한 일인데 뭘. 세아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 직전에 시선이 잠깐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향하는 게 보였죠. 도진이 그 변호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아니고 대형 로펌 소속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죠. 정장은 말끔했지만 뭔가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횡령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진이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재단 계좌에서 제 개인 계좌로 옮긴 다음에. 세아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문이 막힌 듯 했죠.
그때 변호인이 들고 있던 볼펜을 탁탁 2번 책상에 두드렸습니다. 아, 그거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정당한 사업비인 것처럼 속였어요. 세아가 갑자기 준비된 듯한 답변을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럼 횡령한 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건 세아가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변호인이 이번엔 볼펜 끝으로 종이를 톡톡 쳤죠. 다 도박으로 날렸어요. 바카라, 포커, 경마 이런 거로. 세아가 다시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도박장은 어디였나요? 도진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세아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호인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변호인이 볼펜을 3번 톡톡톡 두드렸죠. 마카오 리스보아 호텔 카지노요. 거기서 달러로 바꿔서 다 잃었어요. 세아가 또다시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도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자백이 철저히 통제된 연극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세아야. 도진이 무의식적으로 반말로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검사님. 세아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왜 반말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세아가 도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도진이라고 다정하게 불렀던 그 누나가 이렇게 차갑게 굴다니.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도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빨리 구치소로 넘겨주세요. 더 할 말 없어요. 세아가 도진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뭘 더 조사해요? 다 자백했잖아요. 검사님 실적이나 챙기세요. 세아가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도진이 멍한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정의롭고 당당했던 첫사랑 누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조사실 밖으로 나온 도진 앞에 복도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대표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검사님, 저 사기꾼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 주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달걀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 돌려내. 사기꾼, 도둑년. 피해자들이 오물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도진은 유리창 너머로 변호인에게 뭔가 지적을 당하며 고개를 숙이는 세아의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변호인이 세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세아는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진이 최 계장을 불렀습니다. 계장님. 네, 검사님. 최 계장이 달려왔습니다. 저 변호사 신원부터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윤세아의 지난 20년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님, 혹시 피의자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최 계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잠깐 알았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수사는 별개죠.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식 수사 라인 말고 우리끼리만 비밀리에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 계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도진은 압수된 세아의 소지품을 하나씩 뒤적거렸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바랜 아기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 아이가 누구지? 도진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진이 세아의 구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밑창에 붉은색 황토 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이상하네. 도심 한복판에서 체포됐는데 이런 시골 흙이 묻을 리가 없는데. 도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세아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자꾸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죠. 지우야.
엄마가 금방 갈게. 조금만 참아. 세아가 쉰 목소리로 반복해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도진이 조사실로 다시 돌아가 CCTV 녹화본을 돌려봤습니다. 변호인의 볼펜 소리와 손가락 제스처를 꼼꼼히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볼펜을 2번 두드리니까 대답하고 3번 두드리니까 입 다물고 도진이 화면을 멈춰가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세아가 딸에 대한 질문을 받으려 할 때마다 변호인이 급하게 볼펜을 떨어뜨리며 진술을 차단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세아 누나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 도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도진이 20년 전 세아가 선물해준 작은 오르골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지금은 태엽이 끊어져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도진은 세아의 거주지였던 낡은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 확인차 들른 것이었는데 현장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현관문은 이미 뜯겨나가 있었고 집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휘저어 놓아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벽지 곳곳에는 붉은 라카로 장기포기, 딸 목숨갓, 이자, 열배 같은 살벌한 협박 문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아이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이게 500억을 횡령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곰팡이 핀 반찬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나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던 거지? 도진이 마음이 아파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계장이었죠. 검사님, 중요한 정보 입수했습니다. 뭔가요? 윤세아 명의 대포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매달 거액이 제2건설이라는 법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최 계장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제2건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법인이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지분 구조로 얽혀 있더라고요. 도진이 즉시 차에 올라 제2건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 허물어져가는 재개발 구역의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죠. 여기가 법인 주소지라고? 도진이 황당해하며 컨테이너를 둘러봤습니다. 컨테이너 주변 바닥은 온통 붉은 황토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진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죠. 이거다. 누나 구두에 묻어있던 바로 그 흙. 도진이 흙 조각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도진은 세아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변호인 없이 단독 조사였죠. 윤세아 씨, 제2건설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도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아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2건설이 뭐예요? 당신 명의로 매달 거액이 송금되던 회사입니다. 몰라요. 세아가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흙은 뭔가요? 도진이 비닐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구두 밑창에 묻어있던 붉은 황토 흙이에요. 도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누나. 도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기 사진 속 아이인가요? 세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파지 마세요. 누나, 당신은 범인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거죠? 도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횡령범이에요. 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 집은 그 모양이에요? 500억을 훔친 사람이
그런 곳에서 살 리 없잖아요. 도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사님, 실적이나 챙기세요. 저 같은 사기꾼 신경 쓰지 말고. 세아가 차갑게 독서를 뱉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차장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강 검사, 뭐 하는 거야? 차장 검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뒤에 거대한 조직이. 그만해. 차장 검사가 도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완전 자백했잖아. 더 뭘 조사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정황상 누군가에게 협박당해서. 협박? 증거라도 있어? 차장 검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세아의 집 사진들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500억을 횡령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횡령 안 한 건 아니야. 도박으로 다 날렸다잖아. 차장 검사가 사진들을 휙 쓸어버렸습니다. 차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강도진. 차장 검사가 도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 건드리는 줄 알아? 조용히 기소하고 끝내. 알겠어? 차장 검사의 넥타이 핀이 제2건설 로고와 비슷한 문양이라는 걸 도진이 눈치챘습니다. 혹시 차장님도? 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도진이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말려서 겨우 진정된 도진은 복도 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머니에서 20년 전 세아가 선물해준 오르골을 만지작거렸죠. 누나, 정말 무슨 일인 거야? 도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로 이송되던 세아는 호송버스 안에서 교도관으로 위장한 괴한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입 잘못 놀리면 아이 산소호흡기 뗀다. 세아가 쪽지를 보고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괴한이 세아의 손에 쥐어져 있던 딸의 사진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아니야. 세아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들을 줍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수갑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죠. 도진은 그동안 세아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택시 기사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죠. 그 여자분이요?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외곽 요양병원에 가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병원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이 병원 앞에서 내릴 때마다 완전 떨고 있더라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도진이 즉시 차에 올라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달렸죠. 누나,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도진이 운전대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도진이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외관부터 심상치 않았죠. 일반 병원과 달리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VIP 병동 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경비원이 도진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도진이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경비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윗선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윗선이 누군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진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우회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병동으로 올라갔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경비가 삼엄하지? 도진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병실에 다다랐을 때 도진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병실 안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각종 관들이 연결된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도진이 침대맛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명은 김지우, 보호자란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도진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해요, 검사님.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도진이 뒤돌아보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김철수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검사님? 남성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성은 3년 전 화재 사고로 사망 처리된 거대 조폭 조직의 보스 장두칠이었거든요. 장두칠, 당신이 살아있었다고?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죽은 놈이 산 놈보다 돈 벌기 쉬워서 좀 숨어 있었지. 장두칠이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두칠의 등 뒤로 덩치 큰 조직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섰습니다. 당신이 세아 누나를. 맞아요. 윤세아는 내 소중한 직원이죠. 장두칠이 아이의 호흡기 튜브를 장난감처럼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손대. 도진이 분노에 차서 장두칠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조직원들이 도진을 붙잡아 바닥에 짓눌렀죠. 으악! 도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장두칠이 구두굽으로 도진의 손등을 밟으며 조롱했습니다. 아픈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미친놈아. 도진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장두칠이 도진의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세아가 500억 횡령 뒤집어 쓴 게 다 이 핏덩이 때문이야. 네가 더 설치면 이애도 세아도 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당신이 세아 누나를 협박한 거군요. 도진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협박이라니.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죠. 장두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도진을 질질 끌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진의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죠. 다음에 또 여기 나타나면 정말 죽어. 조직원 중 하나가 협박하며 도진을 내팽개쳤습니다. 도진이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닦으며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세아와 긴급 접견을 신청했죠. 구치소 접견실에서 유리병 너머로 세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장두칠이 살아있어요. 도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장두칠은 죽었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지우라는 아이와 함께. 도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무너지듯 고개를 떨었습니다. 도진아, 제발 그만해. 더 이상 파지 마. 누나, 지우가 당신 딸이죠? 아니야. 세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이제 다 알았어요. 장두칠이 지우를 인질로 잡고 당신을 협박한 거죠? 도진이 유리벽에 손을 대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팔을 걷었습니다. 팔뚝 곳곳에는 담배로 지진 화상 자국과 폭행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봐, 이게 장두칠이 한 짓이야. 그는 인간이 아니야.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두칠은 경찰도 검찰 고위직도 다 매수한 괴물이야. 도진아, 제발 나랑 지우는 잊고 도망쳐. 안 돼요, 누나. 7살 때 제가 누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누나를 지키겠다고. 도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나와 지우를 지킬게요.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진이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아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대며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도진아.
하지만 너무 위험해.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누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도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도진은 최 계장과 함께 비밀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천재 해커 출신 공익요원도 비밀리에 합류했죠. 장두칠이 가짜 죽음을 이용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도진이 수사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윤세아는 완전히 억울한 거네요. 최 계장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아 누나를 앞세워 자금을 세탁하고 정재계에 뇌물을 뿌린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진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장두칠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CCTV로 도진과 세아의 접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검사놈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 장두칠이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병원부터 옮기고 세아는 자살로 위장해서 처리할 준비해. 장두칠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비밀 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 뒤 도진은 최 계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님, 구치소 교도관이 윤세아가 몰래 편지 하나를 전해달라고 했다는데요. 편지를? 도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식사 배식구를 통해 몰래 반출한 것 같습니다. 최 계장이 꼬깃꼬깃 구겨진 편지를 건넸습니다. 도진이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세아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진아, 어릴 때 우리가 묻어둔 타임캡슐 기억나? 달빛이 가장 밝은 날 미끄럼틀 아래야. 3-1-15-15-7-22. 이 숫자는 뭘까요? 최 계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진이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붉은 흙. 세아 누나 구두에 묻어있던 그 흙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 저희가 살던 동네 놀이터 흙이에요. 지금은 재개발 공사 중인. 도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윤세아가 자수하러 오기 직전에 그 놀이터를 들렀다는 얘기군요. 최 계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망을 따돌리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숨겨둔 것 같아요. 도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도진은 혼자서 옛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철거 예정 안내판이 걸린 을씨년스러운 놀이터였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만 의지한 채 미끄럼틀 아래를 맨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있다. 도진이 낡은 양철 깡통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세아와 함께 묻었던 바로 그 타임캡슐이었죠. 깡통을 열어보니 20년 전 추억의 물건들과 함께 최근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 방수 처리된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누나가 이걸 숨겨둔 거구나. 도진이 SD카드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해커 공익요원과 함께 SD카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암호화가 엄청 복잡하네요. 일반적인 비밀번호로는 절대 못 열 것 같은데. 공익요원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진이 편지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3-1-15-7-22.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20년 전 세아가 선물해준 오르골이었죠. 혹시? 도진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태엽을 3번 감고 1번 역회전시켰습니다. 그러자 오르골 바닥에 이음새가 딸깍하고 열리며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계산하고 숨겨뒀다는 거야? 도진이 감탄했습니다. 15-7-22는 오르골에서 나오는 멜로디의 개 이름이었습니다. 도마이너스 솔-시. SD카드 비밀번호 입력창에 도솔씨를 입력하자 파일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열렸어요. 공익요원이 환호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장두칠이 세탁한 자금의 흐름, 페이퍼 컴퍼니 명단, 그리고 세아를 협박한 통화 녹음 파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대박이네요. 이거면 장두칠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최 계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한 폴더에는 뇌물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의 실명과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차장 검사의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런 배신자가 도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마지막에는 세아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본일 뿐입니다. 원본 장부는 제2건설 지하 금고에 있어요. 오르골 열쇠가 필요해요.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거군요. 최 계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진이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계장님, 만약 제가 잘못되면 이 파일을 언론과 청와대에 동시에 터뜨려 주세요. 검사님, 설마 직접 들어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수사팀으로부터 특수 장비들을 몰래 빌렸습니다. 그리고 제2건설 빌딩 설계도를 해킹해서 구했죠. 지하 3층에 특수 금고실이 있네요. 공익요원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입로는 환기구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진이 검은색 전술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오르골에서 나온 특수 열쇠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죠. 검사님, 정말 위험해요. 최 계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아, 누나와 지유를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도진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 도진은 제2건설 빌딩 지하 주차장 환기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지하 3층 금고실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죠. 누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해낼게. 도진이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세아는 구치소 독방에서 창살 너머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너무 위험한 일 하지 마. 제발. 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 무사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딸 지우는 안전할지 세아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제2건설 빌딩 지하 3층, 도진은 좁은 환기구를 기어 통과한 뒤 금고실 복도 천장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래에서는 경비원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도진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해커 요원이 알려준 교대 시간까지 3분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도진이 속삭이며 천장판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러 나간 찰나의 순간 도진은 바닥으로 뛰어내려 전기 충격기로 남은 경비원 1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경비원이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도진이 경비원의 보안카드를 탈취해 금고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티타늄 도어가 앞을 막고 서 있었죠. 이제 오르골 열쇠만 있으면. 도진이 주머니에서 특수 열쇠를 꺼내 금고 잠금 장치에 꽂았습니다. 삐삐삐.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죠. 금고 안에는 산더미 같은 5만원권 현금 다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중앙에는 가죽 표지의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죠. 드디어 찾았다. 도진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장두칠의 모든 범죄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뇌물받은 공직자들의 실명, 금액, 날짜까지 완벽했죠. 그런데 도진이 장부를 품에 안는 순간 금고 바닥의 무게 감지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위잉. 건물 전체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젠장. 도진이 급하게 금고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두칠의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때로 몰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조직원들이 소리치며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진이 좁은 지하 복도에서 그들과 마주하며 처절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으악! 첫 번째 조직원을 전기 충격기로 쓰러뜨렸지만 뒤에서 야구 방망이가 날아왔습니다. 도진이 간신히 피하며 장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이 자식아, 그거 나. 조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로 도진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아! 도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장부만은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계장이었죠. 검사님, 경찰 특공대가 5분 후 도착합니다. 고마워요, 계장님. 도진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도진의 머리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죽어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벽을 뚫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경찰 특공대가 벽을 뚫고 진입하며 섬광탄을 터뜨렸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섬광에 눈이 멀어 비틀거리는 사이 특공대가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흑! 살려줘. 조직원들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진이 미리 연락해둔 형사 2팀은 요양병원으로 급습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구하러 왔어. 형사팀이 병원 뒷문으로 진입했습니다. 장두칠의 부하들이 지우를 중국으로 밀항시키려고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던 참이었죠. 저기요. 멈춰. 형사들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젠장, 들켰다. 부하들이 당황하며 지우를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형사 한 명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우가 약에 취해 의식이 몽롱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한편 제2건설 빌딩에서는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장두칠이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다 망했어. 장두칠이 이를 악물며 건물 뒤쪽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보스실에 도착한 도진은 텅 빈 방을 보며 분노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두칠. 하지만 중요한 건 장부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도진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세아를 구하는 게 더 급했거든요. 윤세아 긴급 석방. 도진이 장부를 증거로 제시하며 석방 지휘서에 서명했습니다. 구치소 정문에서 세아가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도진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도진아, 누나. 두 사람이 빗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경찰차에서 휠체어를 탄 지우가 내렸습니다. 엄마, 지우야. 세아가 딸을 끌어안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누나. 도진이 두 모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20년 만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고마워, 도진아. 정말 고마워. 세아가 도진의 상처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 때 약속 지킨 거예요. 도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장두칠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는 누군가가 고성능 망원 렌즈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평화로운 며칠이 지난 뒤 도진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세아와 지우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거실 바닥에 앉아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을 때였죠. 엄마, 이거 봐. 우리 세 명이야. 지우가 그린 그림에는 손을 잡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지우화가 되겠어. 그런데 갑자기 지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 지우야. 세아가 깜짝 놀라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지우가 전신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119. 세아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지우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도진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 양의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아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아와 도진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누나. 도진이 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원무과로 와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증자 가족이 갑자기 기증을 철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세아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증자 가족의 최종 의사를 존중해야 해서.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전산을 확인해 보니 해당 심장이 이미 응급도가 더 높은 VIP 환자에게 배정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도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항의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두칠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이용해 기증순번을 가로챈 게 분명했거든요.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강도진 검사님이시죠? 지금 당장 청사로 오십시오.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서. 감찰부 조사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연행합니다. 도진이 한숨을 쉬며 세아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도진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검찰청에 도착한 도진이 자신의 사무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감찰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수사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장 검사가 도진을 호출했습니다. 강도진 난자. 차장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의자 윤세아와 내연 관계를 맺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직 처분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진이 항변했습니다. 차장 검사가 조작된 사진들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도진과 세아가 포옹하는 장면이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죠. 이런 조작된 증거로 조작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차장 검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까불수록 저 아이 수술 순번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차장 검사가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도진이 신분증을 빼앗기며 정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비리 검사와 사기꾼 꽃뱀의 부적절한 동거라는 왜곡 보도가 도배되었습니다. 도진의 계좌와 카드까지 모두 범죄 수익 연루 의심 명목으로 동결되었죠. 병원으로 돌아온 도진은 원무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시면 퇴원하셔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하루만 더. 도진과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우의 바이탈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점점 더 자주 울렸습니다. 삐삐삐.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세아가 병원 복도에서 뉴스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도진이까지. 세아가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책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요정에서 장두칠이 정계실세에게 거액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검사놈을 완전히 매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장부를 되찾아 와주시고. 걱정 마. 이미 다 처리했어. 정치인이 돈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세아가 공중전화로 장두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두칠 나야. 오 윤세아. 잘 지내나? 장두칠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장부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나 혼자 갈 테니 딸 수술순번 돌려놔. 세아가 비장한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재미있네. 좋아. 폐공장으로 와. 혼자만. 장두칠이 폐공장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혼자 오지 않으면 이번엔 아이 심장을 아예 멈추게 하겠어. 장두칠이 협박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아가 빗속을 뚫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뒤늦게 병실로 돌아온 도진이 세아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진아, 고마웠어. 나는 딸을 살리러 간다.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할 수 없어. 누나. 도진이 절규하며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 차량들이 도진을 막아서며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젠장. 도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폐공장 안에서 장두칠이 의자에 앉아 세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서 있었죠. 세아가 폐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어. 이제 내 딸 수술 진행시켜. 세아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장두칠이 세아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탁! 순진하긴. 장부만 찾으면 너랑 내 딸, 그 검사놈까지 다 죽일 거야. 장두칠이 본색을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 세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장두칠이 세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약속? 나 같은 놈이 약속을 지킬 것 같아? 그때 도진이 최 계장과 해커 요원의 도움으로 세아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찾았어요. 폐공장이에요. 최 계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정직 상태라 공권력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도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진이 인기 유튜버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제 채널 좀 빌려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생방송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도진이 긴급 구조 요청 전직 검사의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명이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도진입니다. 도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검사가 아니라 납치된 가족을 구하려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들어갑니다.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이자 긴급구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먼저 선언합니다. 채팅창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검사님, 뭔 일 있어요? 실시간이야? 도진이 바디캠을 착용한 채 폐공장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잠복해 있던 장두칠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이다. 잡아라. 도진이 전기 충격기로 부하 하나를 제압했습니다.
의학 1인칭 시점의 긴박한 현장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죠. 대박이다. 경찰은 뭐하냐? 당장 출동해라. 도진이 폐공장 문을 발로 차며 부숴버렸습니다. 쾅! 안에서는 장두칠이 세아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도진,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장두칠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시청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완전 조폭이네. 청장이고 장관이고 다 내 돈 먹은 놈들이야. 누가 날 잡아? 장두칠이 소리치며 자폭했습니다. 이 모든 음성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시청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실화야? 고위직까지 매수했다고? 대박 사건이네. 장두칠이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세아가 장두칠의 팔을 물어뜯으며 몸을 날렸습니다. 으악! 총알이 빗나가 천장 조명을 박살냈습니다. 도진이 그 틈을 타 장두칠에게 달려들어 격투를 벌였습니다. 나라. 장두칠이 칼을 꺼내 도진을 찔렀습니다. 으윽! 도진이 복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장두칠을 놓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의 분노한 제보 전화가 청와대와 경찰청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찰청장이 즉시 특공대 급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출동해.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어.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위잉.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장두칠과 조직원들이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장두칠이 수갑을 차면서도 발악했습니다. 이거 불법 촬영이야. 무슨 불법이야. 네가 범죄자인데. 특공대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도진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다 끝났어. 치유 수술 받을 수 있어. 도진이 의식을 잃어가며 속삭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진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자 화면에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검사님 무사히 회복하세요. 장두칠 무기징역.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지켜봤고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아가 구급차에 타며 의식 잃은 도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의 심장 이식 수술이 긴급히 진행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그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우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1년 뒤 장두칠과 그에게 뇌물을 받은 차장 검사, 국회의원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두칠 게이트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죠. 도진은 복부 자상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했지만 개인 방송에서의 폭력 행위가 문제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민적인 탄원과 긴급피난 사유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도진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검사복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최 계장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해 보려고 해요.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하는 인권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법보다 사람이라는 투박한 액자가 걸렸죠. 변호사님, 정말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의뢰인이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때문에 변호사 한 게 아니거든요.
도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세아는 장두칠의 은닉재산 환수 포상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우의 심장 이식 수술비를 해결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지우는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1등 했어. 지우가 뛰어오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우 대단하네. 세아가 딸을 안아들며 기뻐했습니다. 세아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도진의 변호사 사무실 아래층에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정의의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빵집은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고 맛있는 빵 냄새가 항상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님, 크림빵 10개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세아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도진이 넥타이를 풀고 빵집으로 내려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사장님 솜씨 최고죠? 도진이 손님들에게 너스레를 떨며 카운터를 도왔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너무 다정해 보여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세아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지우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우가 도진을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공주님 왔구나. 도진이 지우를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었습니다. 세아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빵집 마감을 하고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노을진 골목길,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평화로운 일상을 연출했습니다. 도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 때문에 검사까지 그만두게 해서. 세아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도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도진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고 있었죠. 누나, 잠깐만요. 왜 그래? 세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이번에는 장난감이 아닌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었죠. 도진아, 이게 뭐야? 세아가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8살 때 약속, 기억나죠? 이제 진짜 지켜도 될까요? 도진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유효기간은 안 지났죠? 도진이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세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그런 약속에 유효기간이 어디 있어.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윤세아,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응, 그래. 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끼워줘. 우리 지우는 이미 우리 가족이잖아. 도진이 지우를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골목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행복한 가족을 비춰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막을 내렸습니다.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서로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강도진과 윤세아는 검사와 피의자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재회했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권력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세아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듯이 도진 역시 첫사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우의 건강한 웃음소리, 정의의 빵집에서 나는 따뜻한 빵 냄새, 그리고 가로등 아래서 이루어진 진짜 약속까지 모든 고통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